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강의 녹화할 게 좀 많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두 개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워밍업을 해서 이제 저희 그 본업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밀린 게 좀 있어서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그 지금 저희 광고주지 않습니까? 이 현대해상 하이플래너가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세 장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소개를 못했습니다. 제가 11월 13일 그리고 11월 13일, 11월 23일 그리고 12월 3일 이렇게 각 열흘 간격으로 세 장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대해상 광고입니다. 김상우 하이플래너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11월 13일 소식입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소개가 늦냐 하면요. 제가 뭐 다른 핑계 될 건 아니고 제가 이 사실 팟캐스트 방송을 유튜브 이 방송 자체를 제가 필수 교양에 이용님에게 배웠습니다. 아니, 방송이라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용님이 방송하시는 스타일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이쯤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용님의 방송도 저 못지않게 늦습니다. 심지어는 뭐 1년 뒤에 나가는 사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바로바로 소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방송 스타일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다 그쪽 탓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죄송합니다. 이용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애청자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보험이 전혀 없는 예비 신랑의 보험 가입을 위해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다는 얘기죠. 정문 씨를 듣는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비 신랑의 나이가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나이지만 앞으로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의 보장을 튼튼히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설계하던 중에 하나의 팁을 찾았습니다. 종합보험은 질병과 상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질병보장은 종합보험에서 상해보장은 운전자 보험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월 3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런 설계를 하고 나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애청자님이라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분실이여 영원하라 라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영원할 겁니다. 영원할 텐데 이제 그건 이게 정분실이 좀 이제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가 못하다 말씀드리고요. 현대해상의 운전자 보험은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보장과 상해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합보험의 상해보장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민식이법이 바뀌면 그 부분만 빼고 상해보험만 유지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민식이법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생각해도 아마 이게 너무 가혹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이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는 저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환기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러는데 애들이니까 튀어나오지. 어른도 사실 어른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늘 전방 주시하고 속도 제한 지키고 뭐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굳이 과속 방지턱이나 또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올 만한 이제 그런 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야가 주차된 차들로 갓길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고 또 비가 오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너무 좁은 뭐 마을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강조하는 게 민식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통과돼 가지고 무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수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소개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23일 사연에 아마 그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3일에 보내주신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입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면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입니다. 11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어서 제법 겨울 냄새가 묻어나는 요즘인데요. 지금은 12월이지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들숨의 건강, 날숨의 제복을 기원합니다. 그 들숨의 건강, 날숨의 제복 얻으시라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노동보고라고 하는 그 모텔 알바를 오랫동안 하셨던 그 여성분의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멘트인데 이분도 그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오 고객님이 탄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분실을 통해서 5번째로 계약을 한 분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주에 계약하신 예비 신랑의 피앙세 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그 예비 신랑, 그 다음에 그 예비 신랑의 신부 두 사람 다 가입을 했군요. 이분은 현재 고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한편으로는 친족의 지인으로 연결된 분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보험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장의 대부분이 사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유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은 대부분 그 가입자가 죽어야만 혜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좋은 꼴만 보여준다는 거죠. 10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뭔가 혜택을. 그래서 암보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죽지 않은 암도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해약하자니 이제껏 납부한 돈이 아까워서 쉽게 해약할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해약했는데 배우자가 사고로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슬프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슬픔이 2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생명보험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전 우리 3호 고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고객님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라고 살뜰하게 챙기시면서 앞으로 직업을 갖고 수입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현재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한 보험을요. 바로 월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의 종합보험입니다. 가격 대비 보장 내역을 웬만한 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설계를 2번 하고 보니 꽤 괜찮은 보험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저의 설계 비밀을 다 말할 수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010-9067-8054 010-9067-8054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저희 현대해상의 코로나19 2번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특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2번 특약이 하루 최대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2번 특약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체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아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코로나 특약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걸리면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 저희 지점장님은 아마 12월에는 이 코로나 특약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마지막 편지, 마지막 사연 2020년 12월 3일 오전 10시 43분에 도착한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2020년 12월 3일 오후 1시 5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1년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평안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퍼스널리티 모빌리티, 일명 킥보드라고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보험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며 타지 말라고 말리고 타더라도 헬멧과 장갑은 꼭 장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타셔야 한다면 혼자서 타시길 바랍니다. 킥보드는 1인승입니다. 저의 걱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참고로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는 그 자전거를 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보기에는 거의 그 눈에 가시처럼 보게 되죠. 왜냐면 킥보드 타는 애들이 솔직히 큰 노력도 안 하고 자기보다 더 빨리 달리니까 못마땅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헬멧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킥보드 타는 인간들이 자전거 노래에 들어오는 것도 꼴보기 싫고 어쨌든 무조건 싫은 겁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 킥보드 타는 애들은 그냥 사실 좀 꼴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왜 도로에 들어오냐 이겁니다. 아무런 보장장치 없이 안전장치도 없고 그럼 얘들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냥 차가 독박 쓰는 겁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저희 현대해상에서는 현재 시점 업계 최초로 킥보드 특양 상품이 운전자 보험에 장착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 현재 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달리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가 인도를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다치게 되면 그 뺑소니는 뭐니 이렇게 해서 처벌됩니다. 저희 현대해상에서는 형사 합의금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면 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운전자의 부상과 골절 비용에 대해서도 물론 보장을 해드립니다. 네가 다쳐도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매달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동차 운전도 하신다면 기본 운전자 보험에 킥보드 특약을 더하고 만약 상해 보험도 더하기가 가능한 어마어마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현대해상으로 들어놓고 여기에다가 킥보드 특약, 그 다음에 상해 보험 이런 것도 다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하나의 보험으로 2배, 3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제 여러분을 지금 꼬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험을 설명하다 보면 불안을 파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킥보드는 다릅니다. 바퀴가 작아서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보험이라는 게 이 보험 설계를 하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혹시 이 사람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조심해서 타면 되는데 야 타면 크게 다치잖아.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해 두면 여러 가지로 든든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안 날 사고를 마치 날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런 양심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건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안 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네 나이 몇 살이고? 뭐 21살입니다. 그래. 나 지금 저 47인데. 근데 말이야.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니보다 먼저 죽는 게 아니다. 왜냐면 가는 데는 순서 없어. 맨날 무슨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그에서 어떤 미친놈이 불질러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 010-9067-8054. 왜 현대해상이냐? 현대라는 그룹은 정주영 씨가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씨의 모토는 그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 되지. 네가 안 해보고 그러는 거야. 해봤어? 안 되는 거 없으니까 해봐. 라는 게 정주영 씨의 모토였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계약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야 물어줘. 무조건 물어줍니다. 딴 데서 더 벌면 되지. 이게 현대해상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쿨하게 내줍니다. 삼성처럼 뭐 아유 이게 저기 뭐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시잘 얘기 안 합니다. 사고 나면 일단 물어준다. 연쇄살인범이 보험 사기를 쳐서 뭐 지 부인을 죽이고 다량의 보험금을 요구해도 일단은 줍니다. 일단은 주고 그 다음에 뒤를 밟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범죄가 밝혀지면 그 다음에 뺏어옵니다. 그게 현대해상입니다. 일단 보험금을 준다 이겁니다. 가입을 하시라. 네, 말씀드리고요. 보험만으로는 세상 돈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을 왜냐하면 사실 뭐 가난한 사람들도 고민이 많지만 부자들도 고민은 많거든요. 그 부자 가난 이걸 그러니까 제가 돈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돈 좀 있다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그 다음에 어제 저 인간이 회식 자리에서 나한테 한 소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 인간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얘기했는데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다 라든지 또는 뭐 여사 직장 상사가 자꾸 이 남자 신입 직원에 대해서 자꾸 틈만 나면 뒤에 와서 허리를 툭 치고 공댕이를 툭 치고 뭐 등을 툭 치고 뭐 쓱 어루만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저 양반 저거 왜 저러나 아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쪼잔하게 남자가 여자 직장 상사를 상대로 저 양반이 나 성추행하는 것 같다고 회사에 꼰지르기가 좀 그렇다. 나만 이상한 놈 되는 것 같고 그냥 친하자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진실일까 사실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게 남녀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런 정신적인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인드랩 공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십시오. 이 찾아가시면요, 뭐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정신 사실 이거 두 개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여러분 몸이 아프다, 뭐 병이 걸렸다,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큰 병원 가세요. 뭐 삼성병원이나 이런데 뭐 여러분 가까운 저기 뭐 아산병원이든 삼성병원이든 큰 병원 가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병원 광고가 들어오면 제가 병원 광고 특정 병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병원 광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여러분들이 소송에 걸렸다. 제가 다음번 그 정문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민사나 형사 소송이 할 필요가 있다든지 소송에 걸렸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가볼 만한 로펌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가 들어온 건 아닌데 아마 광고 들어올 생각은 없는데 제 친구도 이 로펌에 의뢰를 했었고 저도 얼마 전이 아니고 저도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로펌에 의뢰한 적이 있고 이게 제 동생 친구들이 하는 데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그 대학 동창들이 하는 로펌인데 저도 이제 잘 아는 애들입니다. 근데 되게 착실하게 잘해줍니다. 유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로펌의 광고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띄우겠다. 또는 이제 요 옆에다가 또 공간을 만들어서 띄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유로라고 유료가 아니고 유로라고 그 로펌 광고를 띄워서 이제 뭐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정신건강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로펌 이렇게 해서 사면타로 여러분들이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광고 시스템을 만들겠다. 다만 이제 그 로펌에 의뢰를 하실 때 전화하셔가지고 저 스미더스님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로펌에서 예?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펌은 제가 자기들 광고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분 소개와서 왔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또 뭐냐 이제 광고는 이 정도로 소개를 했으니까 광고 소개만으로 지금 17분이 지나갔습니다. 18분째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힘드네요. 광고를 소개했으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중앙지검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요 건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 2차장이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이제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1일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인 김옥준 차장검사가 검찰 중립성 촉구를 사표 결심을 하고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차장 동반 사의 논의 및 이성윤 지검장의 동반 사퇴 촉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지휘부가 다 사퇴합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되게 큰 지검 중에서는 되게 큰 곳입니다. 보통 동부지검, 뭐 서부지검 이런 데는 차장검사가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검사가 4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예전에는 대검찰청에 대검 중수부라고 해가지고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이제 중수부가 있었는데 이게 해체되면서 이 대부분의 기능까지 서울중앙지검이 맡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지검장이지 거의 고등검사장, 고검장급의 어떤 지위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고 다 동반 사퇴합시다 이렇게 들이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일날 오전에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을 했다가 반차를 내고 어디 잠깐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업무에 복귀했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디 갔겠습니까?
법무부에 가서 추미애를 만났든지 아니면 어디 정권 실세를 만나가지고 어디 저 호텔 같은 데 원래 만나서 상의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청와대 뭐 수석을 만났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에는 김옥준 1차장 검사가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확인됐고요. 그래서 지금 김옥준 1차장 검사는 사표를 내버린 상태입니다. 수리도 됐고. 그 다음에 최성필 2차장 검사도 사표를 냈는데 일단 반려됐습니다. 야, 1차장 나갔는데 2차장까지 나가면 어떡하냐.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반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오전 상황에서는 지금 2차장도 출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반려됐지만 얘는 사표 내겠다고 해버린 상황이니까. 왜냐면 얘가 돌아가면 얘한테 배신감 게 되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구자현재 3차장 검사하고 형진이제 4차장 검사만 출근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지검이 두동강이 난 거죠, 사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져서 대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김옥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가족 관련 수사 등 검찰 1년의 내부 사태와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1차장 검사가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야말로 동반 사태죠. 나 나갈 테니까 같이 나갑시다. 선배 솔직히 안 부끄럽소? 이런 겁니다. 특히 김 1차장 검사는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는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일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 김 1차장 검사와 최성필 2차장 검사는 최근에 이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고요. 1차장과 2차장이 모두 이 지검장으로부터 과도한 수사 압박을 받아온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1차장 검사는 중앙지검 1에서 4차장이 모두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동반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 지검장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만류했지만 돌연 1차장 검사에 대한 사표가 전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장 검사와 사의를 같이 밝혔던 2차장 검사는 고민 끝에 뜻을 접었고요. 1차장은 사표를 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가는 마당에 할 말 하겠다는 거죠. 1차장은 지난 1월 이 지검장 부임 후에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있다가 지난 8월에 최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이 지검장의 주문에 따라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해온 인물입니다.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윤 총장의 처가 사건의 기소를 강행했다고 알려진 1차장 검사까지 돌연 검찰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 상대로 한 무리한 감찰과 수사가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는 게 언론의 분석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조직 내에서 윤석열 총장이 너무 특수부만 챙기고 또 너무 이제 좀 부딪히는 거 아니냐 정권에.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이제 센 발언을 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오히려 더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또 검찰을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좀 적당하게 눌러야 된다. 또는 윤석열 총장만이 옳지 않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견제 차원에서 이런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상태를 넘어가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도 안 맞게 검찰총장을 날려버린다고 들 때 이거는 정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미운 건 둘째치고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원균하고 이순신이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단결을 해서 외적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차장 검사가 보기에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지금 이순신 몰아내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차장 검사가 빡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들이 진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검찰 다 말아먹겠다 이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성윤한테도 같이 나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1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윤 총장의 장모 사건과 채널A의 강요 미수 사건 수사를 밀어붙였던 중앙지검 지휘부는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검의 인권정책관실은 말이 좋아서 인권정책관실이지 사실상 이 감찰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대검 감찰부가 있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있는데 그 대검 감찰부는 지금 소위 말해서 약간 편법적으로 대검 감찰부는 지금 검찰총장 산하에 있지만 검찰총장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 지휘 계통이 검찰총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지금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감찰부장도 검사 출신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인권정책관실을 갖다가 좀 강화시켜 가지고 얘들한테 수사를 시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그래서 예전에 감찰부가 하던 역할을 지금 대검찰청의 인권정책관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두들기는 거죠. 이 인권정책관실이 지금 경찰에서는 그 청문감사관실이라고 불리는 이 경찰 내 이제 민원감찰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권정책관실은 수사권도 있으니까 얘들한테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야 이러다가 우리 전체가 다 그냥 수갑 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 말은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 몇몇 사건 수사들이 좀 무리했고 위법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이 그 총장의 직무정지 부당성을 호소하는 성명서에 동참했을 당시에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 행동이 실제로 터져나왔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의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을 두고 이미 조직 내에서 영이 서지 않는다라는 얘기마저 공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꼬라지가 맨날 무슨 저기 추미애 장관한테 그 뭐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검장이지만 저 새끼 왜 따라야 되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 이거 말이죠. 그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추진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전 정부 때 사업에서 추진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야 또 해외 투자 사업, 해외 자원 개발이냐 이래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 리튬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2018년에 추산한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리튬 매장량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저희 포스코가 인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득을 봤다. 예. 그래서 포스코는 이걸로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 올인할 것이다. 전기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올인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포스코가 대박을 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밀었던 수소 자동차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계신 386 여러분 공부를 좀 하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네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공부 잘 안 했잖아. 데모한다고. 까놓고 말하면 니는 고졸이야. 대부분의 586들요. 386, 586이라고 불리는 인간들. 지금 학력이 대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든 거는 고졸 수준입니다. 고졸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생활 법률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배운 교양 법학 이런 것도 안 했으니까 뭐 헌법적인 가치나 법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까막눈이에요 그냥.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하는 일마다 난장이고 뭐 솔직히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해가지고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 한지 제가 알기로 한 4, 5개월 지났는데 여기 지금 북한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미국도 무시하고 북한도 무시하고 국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월급 타먹자고 장관하는 겁니까 지금? 이정옥 여가부 장관 저 뭐냐 저기 지금 저기 국감이나 대정부 질문 나가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다면서요. 심지어는 여야가 결의해가지고 이정욱 장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로 했답니다. 어제 뉴스에. 입만 열면은 무슨 헛소리를 하니까 그 나와서 말 못하게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했대요. 답변권을 안 주겠다.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표 내란 소리입니다. 지금 사표 내라고 한 장관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표 내야 될 사람들이. 강경화 뭘 했어요 솔직히. 추미애 뭐 뭘 했지 하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깎아먹는 거 했죠. 김현미 그렇게 빵집 주인이 원이시면 어디 가서 파리바게트나 하나 개업하시는 거야 일산에. 적어도 한 5명은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박능호 포함해서 6명은 나가야 돼요. 쓰레기들만 모아가지고 내가 우선해놓고는 지금 뭐한 하여튼간에 이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학자들이나 그런 소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학문적 소양이 풍부하기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지금 3년 4년째 쓰고 있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잘 굴러갈 리가 있습니까? 선거 캠프 출신의 장관들을 이제 좀 버리고 진짜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 좀 들으세요 좀. 2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부서에서는 다음 편에서는 그 제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첩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